친구들 앞에 쓰면 좀 들뜨는데 사장님 사모님들 앞에 되니까 좀 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국내에서 이주민들 대상으로 선교를 계획하신다면 어떤 것을 먼저 좀 집중해서 준비하셔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앞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내용은 들어와보시면 아실 거고요. gmigrant.or.kr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좀 애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희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지금 가려서 그렇지만 상담 사례입니다. 저희가 매주 한 편씩 상담 사례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마음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센터는 그 경상남도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설립이 되었고요. 경상남도가 설립하고 저희 이제 사단법인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가 수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여러분들이 뒤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이렇게 붙은 곳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러한 기관들이고요.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은 이제 통합돼 가지고 가족센터들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센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자체가 경상남도가 이렇게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서 민간에 또 위탁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그냥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혹은 비영리 법인들이 외국인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다 민간 단체가 했어요. 대부분은 종교가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다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정부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도 만들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만들고 이러면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직도 민간입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혹은 법인들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제 그 감리교 내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종교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활동 안에서 이런 이제 지원 활동을 펼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외국인 주민들이 권익을 저희는 특별한 권리를 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보편 타당한 권리. 인간이면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보편 타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통 능력을 키우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고요. 문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들도 문화적 권리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내인들도 이 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문화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복지 사업으로는 건강권이나 주거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사실은 이미 외국인 주민들이 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배제되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부분적으로나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법제를 개선하고 혹은
우리 사회의 시민 의식들을 고양시켜 나가는 이런 활동들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건 그냥 뭐 넘어가도 되는데 저희 법인이 제가 이거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 법인이 지금 이제 삼남연의 특별 파송 기관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 안에 사실은 저희 센터 안에 6분이 일하고 계세요. 목회자들이. 근데 이제 그 기관 파송을 받아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담임 목회를 또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이제 여기 사회선교를 같이 하고 있는데 한때는 그냥 이렇게 사회선교만 하기도 했었고 또 한때는 교회선교만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병행하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는 게 좀 힘들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참 감사합니다. 사실 기관 목회를 할 때 제가 목회적으로 굉장히 갈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를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또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 역할이나 선교를 저는 굉장히 작은 교회거든요. 그 내에서 감당하기가 참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관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저는 두 가지 이렇게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참 행운이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작년부터 도에서 센터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작년에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센터를 저희가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수탁 했을 때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할 얘기도 많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상담 서비스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유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상담 사례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매주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는 쓰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육 사업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한국어 교육이라던가 혹은 이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혹은 이제 그 청소년들 가운데 다문화 소년소녀 합창단, 혹은 중도 입국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고 있고요. 뭐를 관련 사진이고 저희가 문화적으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찾아가는 공연합니다. 도내에 이제 그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이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이건 지금 저희가 작년에 그 함양에서 엑스포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엑스포장에 가서 다문화 공연하던 거고 두 번째는 자국 음식 잔치 같은 걸 해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음식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잔치하고 또 사람들 초대해 가지고 같이 나누고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나름 또 괜찮은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는 상당히 지금 양호한 그것만 보여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집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그 재작년에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거의 동사하셨던 그 캄보디아의 속행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진짜 가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요. 또 무료 진료 활동들도 저희가 추진해 가고 있고 또 저희가 정책 심포지움이라던가 혹은 실태 조사라던가 혹은 인식 개선을 위한 뭐 공모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홍보나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좀 센터가 좀 한가해지지 않았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주민들한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참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부에서 지침을 각 나라 말로 다 번역해가지고 내려주면 그러면 각 센터들에서 뿌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한국말만 던져요. 그럼 각 센터에서 번역해요. 그러면 각 센터마다 번역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 말을 다 번역해야 되잖아요. 훨씬 더 낭비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요. 한국말만 뜩 던지면 현장에서 번역해서 막 뿌리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제발 좀 위에서 번역을 다 해서 그거를 내려만 주면 빨리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신속하게 전달이 되는데 이조차도 안 하던 게 사실은 행정이에요. 이게 참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건 저희가 뭐 표창장도 받고 뭐 그랬다는 살짝 뭐 자랑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우선은 도대체 인권이 왜 필요한 걸까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인권이라는 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건 뭘까? 우선은 자기가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겠죠. 최소한의 의식주라던가 폭력이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사실은 이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생각을 표현하고 실천하고 그걸 타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 번째가 멸시나 차별이나 배제되지 않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최소한의 의미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권리,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인권 침해의 의미는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누리고 있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 안에도 이런 인권 침해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인권을 더 많이 누리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단 인권을 그러면 많이 누리게 하려면 가해자 밝혀가지고 처벌하고 피해자는 뭔가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유가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는 사례는 대단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 100개의 인권 침해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나 이거 내가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나 이런 인권 침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날 도와달라라고 찾아오는 사람은요. 열에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을 몰라서도 못 받고요. 알아도 복잡하고 힘들어요. 내가 가서 막 상담도 받아야지, 뭐 조사도 해야지, 어디 가면 하여튼 그 관련한 그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도 안 와요. 그냥 참는 거죠. 또 여러분 법과 제도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 침해도 되게 많아요. 이따가 제가 상담 사례들 말씀드릴 텐데 상담 사례 안에 실제로 이 사람 진짜 억울한데 도와줘야 되는데 법이 그걸 보호를 안 해요. 그래서 못 받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또 여러분 만약에 거대 폭력이 있다. 전쟁이나 집단 학살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에서 잘 보질 못하잖아요. 책임 규명이 안 돼요. 구조적인 폭력들 이건 지구 온난화라던가 글로벌 이주, 신자유주의적인 뭐 지구화 이런 부분들은요. 실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건 모두의 문제거든요. 지구 온난화에 우리도 일조하고 있잖아요. 또 글로벌 이주라고 하는 거 사실은 사회의 양극화나 그러니까 지구적인 양극화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양극화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저항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인권 침해는요, 법과 제도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권을 경원시하는 풍조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돼요. 옛날에는 인권 얘기하면요 그걸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좌파니 종북이니 용공이니 막 이러면서 신종 메카시즘을 만들죠. 이게 사실 메카시즘이라는 게 1950년에 메카시 상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여기 미국 국무부 내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어 이렇게 선언한 게 메카시즘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공무원들이 나를 혹시 공산주의자로 찍은 거 아닐까? 몸을 사리기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 이런 메카시가 그런 발표를 했을 때 국민들이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냉전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를 분간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면서 막 이렇게 지지하는 분위기를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메카시즘이라는 게 한 4, 5년간을 미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도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신냉전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동구권이 몰락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사실상 붕괴해 가면서 이제는 미국 중심의 이제 그 세계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했고 이런 거에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이제 대응하는 체제들을 만들면서 신냉전주의가 지금 사실은 팽배해 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사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신냉전 질서를 편승해서 사실은 요렇게 이제 신종 메카시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우화되어지는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공개 조롱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풍조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코 인권 운동가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훌륭한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것 안에서도 교육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시민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공공성이나 공동선이나 사회정의나 연대의 가치라는 것들을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던가 평화를 촉구하고 차별에 항의하는 캠페인에 참여한다던가 혹은 소액 기부를 한다던가 훌륭한 시민의식을 보이는 대중 연예인들이나 작가 예술가를 지지한다던가 혹은 누군가가 차별적 발언을 하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지적한다던가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고 자연보호를 실천한다던가 혹은 정치인이나 기업들의 거짓 선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키운다던가 약자에게 갑질하지 않는다던가 혹은 우리가 공정무역이나 협동조합 등의 물건을 구매한다던가 인권 신장에 있어서 보다 나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후보나 정당에게 투표한다던가 혹은 각종 문화 강좌나 독서 모임이나 토론 모임들을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사회의 상식과 기준이 되는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그걸 경제적 관념으로 다 따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들어보셨겠지만 프랑스 같은 곳에 그러니까 서구 이렇게 유럽에서는 중산층의 개념을 그렇게 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악기를 하나쯤은 다룰 줄 안다던가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거에 자기가 참여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은 중산층의 어떤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영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 사람이 그래도 중간 정도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하면 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활동들이 상식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회가 진짜 인권 존중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이분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걸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앞에서 다 이야기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해외 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라고 하는 게 1991년에 생겼거든요. 이건 쉽게 말하면 대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공장 세워놓고요,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연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데려왔던 거예요. 여기 데려올 때는 노동자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 데려오죠. 연수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상 부족한 노동력을 채웠지만 대가는 굉장히 열악하게, 그렇게 이제 저도 무방했던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니까 중소기업들이 나선 거예요.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왜 큰 기업들만 이렇게 외국인들 데려다가 연수생으로 부리게 하냐. 우리들도 해달라라고 하면서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다 뭘로? 연수생으로, 학생으로. 쉽게 말해서 학생 비자, D자거든요. D3 비자라고 해서 학생 비자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200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고용허가제예요. 이제 이전에는 다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학생 신분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노동자 신분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도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결권도 있고 뭐 저기 이렇게 쟁의권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근데 사실상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무용지물입니다. 노동 3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거의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아주 단기순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고용허가제의 어떤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은요, 값싼 노동력을 단결권 없이 그렇게 활용하는, 단기적으로 순환해서 활용하는 제도가 이제 우리 현재 고용허가제 정책의 밑바탕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결력 없는 값싼 노동력을 데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 3권을 제대로 이렇게 보장받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2007년부터 방문 취업자라는 게 생겨서 이제 우리 그 재외 동포분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취업을, 그래도 이분들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분들은 이제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 정책들의 문제점을 뭐 좀 지적해 보자면, 사실은 근시안적이다, 그리고 차별적이다, 그리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 이제 근시안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노동자 정책들이 장기적인 방향에서 설계해가지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세워졌던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국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 집단들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졸속적으로 이제 추진이 됐거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값싸고 단결력 없는 노동력 확보 요구에 치우친 정책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우리가 불법 체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에 선행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법 고용이에요. 불법 고용을 하니까 불법 노동이 있고, 불법 체류를 하면서 불법 노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단을 하려면 불법 고용을 엄단하면 돼요. 아마 1년도 안 돼서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 다 사라질 거래요. 만약에 불법 고용 엄단하면, 불법 체류자 너 사용했어? 너 깜빵. 해보세요. 다 안 써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불법 고용 엄단을 회피합니다. 그렇게 했다간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거다. 표가 다 날아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초과 체류, 흔히 말하는 이제 오버스테이, 이걸 우리가 이제 불법 체류라고 하는데, 이런 오버스테이들이 양산되어지고요. 여전히 강제 추방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져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강제 추방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행정력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정책들이 인권 친화적이고 선구적이고 포용적인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상담 사례들인데요. 이 상담 사례들 보면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은 최저임금 위반 같은 거. 미국 주방장 분들인데요. E7 비자로 들어옵니다.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지금 E9 비자로 들어와요. 근데 E7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400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서는 200시간으로 기준이 돼 있었거든요. 노동부에 진정을 했어요. 근데 이 업체는 4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과 4인 미만에 적용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 임금 대장에 원래 임금 대장에 이제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5인 이상은요. 4인 미만은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는 이런 거를 기록도 안 해놓은 거죠. 그걸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까 이분은 결국에는 나는 그렇게 근무시키지 않았다라고 서로 이제 반대되는 주장을 했고 결국엔 입증 자료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 거죠. 400시간 일하고 시간만 받고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법적으로. 또 외국인 선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선원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선 건조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동료 노동자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세 끼 식사 준비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휴일 없어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거의 휴일 없이 밤낮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월급이 고정돼 있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고정. 그런데 여러분 이나마도 6개월간 체불이 됐어요.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 사람이 이탈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이런 분들 올 때요. 송지가 현재 기준으로는 한 600달러 정도, 6,000달러 정도 이내에서 하겠다. 근데 실제로 내고 오는 건요. 최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이 정도 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송출비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주변에서 막 돈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요 이탈 방지시킨다고 월급을 안 줘요. 몇 달치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최저임금은요. 이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원들은 선원의 그 최저임금은 그 선주 단체하고요. 노조도 참가는 하는데요. 이 노조들의 외국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차등을 둬요. 내국인과 그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등 둡니다. 그리고 대신 이 사람들은 이게 선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밤낮 언제 근무를 하는지 다 일일이 보니까 생산수당이라고 하는 걸 주거든요. 근데 생산수당을 외국인들은 또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런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노동시간에 무관하게 고정급 구조를 해도 괜찮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 배에서 살잖아요. 그 주거 환경이나 노동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 해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해서 저희 지방해양수산청에다 이분들은 이제 진정을 하는데 가서 받을 수 있는 게요. 겨우 요거밖에 안 돼요. 200만 원 남짓한 이 고정급 구조 이거 이때까지 계속 안 줬던 거 이 부분 받는 겁니다. 그나마도 서로 합의해가지고 깎아줘 해가지고 서로 합의해요. 안 하면 몇 달씩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은 거죠. 또 저희가 지금 지금 이제 농촌에 이분들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었는데 그 밀양 지역의 한 폐가예요. 폐가. 우리 흔히 말하는 폐가. 그냥 버려진 집 같은 거를 거기에 5명을
살게 하는 거죠. 월 20만 원씩 떼요. 월급에서.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아마 그 집 우리가 시골 가가지고 1년 동안 살겠다고 연세를 내도요. 한 2, 30만 원이면 될 거요. 그걸 고쳐서 살 사람도 없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폐가에다 사람들을 5명씩 넣어놓고요. 20만 원씩 뗐어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 월급을 공제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성추행이나 성희롱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또 여러분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오야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개인 업자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형식적으로는 오야지하고 공사 대금을 서로 나눠 먹는 형태로 계약을 시킵니다. 계약 형태는.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가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노동부에 이제 가서 찾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 사람도 업자다. 서로 업자와 업자 사이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민사 소송을 하려면은요 반드시 상대방이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소장을 보내거든요. 근데 몰라요 정보를.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사례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근로기준법에는요 만약에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이 숙소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을 지켜야 돼요.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지키지를 않아요. 아까도 그 이제 근로계약 자체가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이야기를 앞서 하셨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자기가 살 집이 어떤 집인지 잘 알지 못하고요. 그러고 이제 한국에 건너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가짜를 들이대는 경우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면 막 엉망인 거죠. 엉망인데 이분들의 기숙사비를 다 공제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숙소와 식사까지 제공하면 적어도 13%에서 20%까지 혹은 숙소만 제공하면 8에서 13%까지 15%까지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고 한도로 뗍니다. 최고 한도로. 그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환경은 엉망인 경우들. 숙소 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대단히 많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업장 변경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뒷거래를 합니다. 내가 너 다른 사업장에 가게 허락해 줄 테니까 돈 줘. 네 퇴직금 없는 걸로 하자. 네 월급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뒷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횡행하고요. 자살하는 여러분 이주 노동자는 대부분 20대, 30대가 들어오거든요. 40 넘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건강검진 다 해요. 시험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은 그 사회에서 똘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취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망 원인 1위가 놀랍게도 알고 보면 자살이에요. 산재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 젊은이들이. 최근에도 자살 전에 가까스로 이렇게 저희가 설득해서 그걸 막았던 사례가 있거든요. 진짜 어떤 시골에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혼자 살아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일은 힘들고 허리가 아픈데 병원에 가도 뭐라고 자기 뭐 이렇게 증세를 잘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어디 나가서 일 끝나고 난 뒤에 뭔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고립감에 이 우울감이 막 이렇게 증폭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자살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실은 이렇게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 아픈 일이고요. 사기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미 경매 넘어가 있는 주택을 막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막 넘기는 거죠. 불법 체류자들은 전입신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서도요 대항력이라는 걸 갖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어디다가 하소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사기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거고요. 또 허위 광고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속으면서 살아가거든요. 물론 외국인이 외국인을 속여요. 또 우리가 뭐 만약에 미국 가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회를 좀 알고 뭐 언어를 알고 막 이러면 사기 쳐먹는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을 사기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막 허위 광고 막 이런 거를 하고 막 옆에서 부추기고 이러면서 속아가지고 금전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람 대단히 많고요. 임대차 보호법 별로 통하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 자기가 미등록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어떤 신분상의 불안한 이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계약 취소를 요구해도요. 당신 나가세요라고 해도 우리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을 살 권리가 있거든요. 그걸 또 다시 그 연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럴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주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그냥 쫓겨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적지 않다. 저희가 최근에 받았던 상담이기도 한데 엄청 잔소리하고 불호령하고 생활비 잘 안 주고 막 이러면서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그 전까지는 집 밖을 잘 못 나가다가 공장에 취업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월세 내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인데 월세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본인이 실직하니까 이제는 아이와 함께 아내를 내쫓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상당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버젓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혼 상담들도 있게 되고요. 이런 건 이제 성폭력 사례였는데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웠어요. 한 4, 5개월 뒤에 찾아왔거든요. 처음에는 와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외국인들은 4년 10개월 다 3년 비자를 처음엔 이제 와가지고 3년 일하고 나서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10개월 동안 이제 일을 하면 성실 근로자라고 해서 고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4년 10개월을 또 일할 수 있죠. 도합하면 9년 8개월을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4년 10개월 거의 다 남겨놓고 한 2달 남겨놓고 나왔어요. 그러고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지금 한두 달 앞에 놓고 나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이 문제였던 거죠. 성폭행의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참고 왜? 성실 근로자로 다시 올라고 그렇게 해서 참고 하다가 성폭행 딱 그 앞에서까지 가까스로 빠져나오고 난 뒤에는 나 더 이상은 여기서 못 있겠다 나온 거예요. 그러고 몇 달 만에 찾아온 거예요. 지금이라도 고소합시다. 중요한 건 일관성 있는 진술이다.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증거들이 부족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증명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했는데 더는 그 사건을 생각조차 하기 싫다.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어쨌든 상담 사례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찾아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선교 활동을 계획한다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2가지 준비 과제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가 인권 감수성을 먼저 우리 스스로가 배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지금 나랑 다른 상황과 조건에 놓여 있다면 저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걸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이 인권 감수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 있는데 누군가는 서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서 있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앉으라고 이야기를 안 하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게 인권 감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또 하나는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공감의 능력, 이게 또한 인권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차이를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차별과 이거는 내가 나도 모르게 차별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능력,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인권 감수성은 결국에 우리가 물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다 존엄하게 창조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영적인 수련 활동 이외에도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이 성찰해야 되고요. 내가 혹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지 않았나,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약자를 혐오하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사실은 왜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인간인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순간 내가 이렇게 비겁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존재구나, 혹은 내가 이런 못된 존재구나,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내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물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또 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와 관련한 서적들도 우리가 읽으려고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들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여러 이제 활동 속에서 우리가 기부도 하고 혹은 봉사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저는 우리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어쨌든 선교하다가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그분들은 언어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자기의 재능을 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봉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결국에 우리 사회는 법치하잖아요. 법치 국가들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국왕이 다스리고 이런 사회들이 지구상에 조금씩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가 아니라 지금 현재 21세기의 지구는 법이 다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때요, 법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 선교를 하시려면 진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이게 이제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법이거든요. 산재와 관련한 법이고요. 다문화 가족들은 어떻게, 이거 지금 이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있고 특히 출입국 관리법,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근로기준법, 출입국 관리법, 여기 이제 외고법이라고 하는데 이 고용허가제 관련한 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법, 그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예요. 여러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요. 이거 외국어로도 몇 개 있어요. 외국어로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각종 생활 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쉽게 요약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고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을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인권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이다. 우리 스스로가 인권 감수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법률 공부를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율법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법률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마칠까요? 혹시라도 질의응답을 하시고 싶으시면 5분 정도만 할까요? 네.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시다면 저희 우삼열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으시다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다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이제 신설이 되었을 때요. 사실은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선교를 하시던 분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저희와 같은 기관에 이제 와서 일을 하실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저희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다 상담했어요.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면요, 저희가 그분들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한국말로 이렇게 짧게 물어보면서 막 상담했어요. 한국말 아는 사람들이 와서 통역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상담을 막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결혼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와가지고 자기네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세미나하고 교육하면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이 간사님들을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한국 기업에 전화를 하면요 외국인이라고 이분들이 이미 국적도 딴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화해 가지고 막 상담을 하면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예. 막 굉장히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우리가 나름 그분들한테 막 그분들이 욕한다고 해서 우리도 막 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그런 막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막 듣고 심지어는 막 울어요. 돌아서면. 그러니까 진짜 마음 아플 때가 많거든요. 다독이고 힘내자. 그러고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해결하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노력했으면 됐어.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가자. 이런 경우들 많은데 사실 법적으로 가면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 측하고 이야기하면서 합의 단계를 이루어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게 훨씬 빠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분들이 만약에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이 그 나라 언어를 알아서 그분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내가 한국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요 훨씬 빠르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만 생각해도 선교사님들이 우리 같은 현장에 만약에 오셔서 일을 한다면 진짜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부터 그 고민을 우리 감리교단 차원에서 어떻게 선교의 어떤 방법론을 세워낼 것인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다른 종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별로 이주 사무 그 위원회가 있어서 신부님들이 계시고 담당 또 거기 교인으로 구성된 실무자들이 있고 전국에서 교육할 때 한 300명씩 모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차원에서의 지지와 격려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거죠. 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뭐 노동자 상담 이런 상담들을 하는 역할과 선교의 역할을 분리시키지 않는 교단 차원에서의 방법들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역이 다를지라도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같은 역할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소한 영역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얘기 나오면은 막 약간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배 중심의 또 활동이 아니라고 할 때 이질감도 있으실 텐데, 저희 시간 이후에는 또 예배 공동체에 대한 또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이주민 선교,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 다가서는 교회의 역할,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 선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강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뭐 법률적인 얘기, 제도 얘기,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한 걸음 더 넘어가실 때 국내에 와 있는 200만, 250만 명의 이주민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아까 파트너십과 또한 상호 존중 이런 말씀들 들으셨는데, 이 선교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로기준법 공부하랴, 도로교통법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노동자들 데리고 병원 다니고 손잘라진 노동자들 데리고 산재 인정해 달라고 소리 지르고 해왔는데, 이것도 역시 선교의 방식이고 또 다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의 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단 본부에서 선교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여기에 힘을 실어주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선교국 차원에서 분명히 방법을 찾아 주실 거라고 믿고 함께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이주민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